반갑습니다. 이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줌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작가 파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송산 도서관에서 작가 파견 사업으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일단 화성에 있는 그 문학인들에 대한 그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갖고요. 신청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이제 대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디카시 또 디카 에세이 이런 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돼서 이 수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 뭐 이 줌 수업이 처음이시겠지만 뭐 편하게 저도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우리가 지금 디카시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디카시 창시자가 계세요. 디카시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신 분 이상옥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이상옥 교수님도 이제 줌 수업에 참여해서 간단하게 디카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수업할 때마다 작가님, 작가분 한 분씩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제 짧은 강연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조금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디카시도 시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작품, 여러분이 쓴 작품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보여주는 작품 그런 걸 가지고서 또 작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디카시가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죠.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간혹 쓰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첨부해드린 그 문서에 보시면 디카시라는 게 있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아이들 생일 선물 목록 1호였던 그게 있었죠. 아주 이쁘고 깜찍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그 조금 더 고화질의 해상도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진 카메라.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디카라는 말이 있었고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디카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디카시보다 휴대폰의 이제 카메라 해상도가 너무 좋아져 갖고 지금은 이제 디카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폰시, 뭐 휴대폰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디카시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이제 계속 디카시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딸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지금 사진에 있는 빨간색 디카를 찾았어요. 이제 이게 완전히 골동품이 된 골동품.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침만 빼고 기계를 이제 버렸는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물질이 바뀌는 이런 문명 같은 것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DSLR 카메라, 그 렌즈 교환식이라는 거죠. DSLR 카메라로 많이 찍으시죠. 근데 지금 뭐 폰 같은 거 보면 삼성폰이나 아이폰 같은 거 보면 뭐 카메라가 뭐 3개, 4개씩 달려 있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사진도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또 DSLR 카메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가 평면적인 거를 찍는다라고 하면 DSLR 카메라는 약간 입체적인 거를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폰 카메라가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DSLR 카메라의 기능은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DSLR 카메라를 또 관심 갖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LR 카메라는 보통 몸체가 있고요. 앞에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를 바꿨다 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교환식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다음 요새 나온 게 이제 미러리스라고, 이 카메라 안에 보면 거울이 들어가가지고 거울에 이제 반사에 의해서 화면을 잡아내는, 그래 그 영상을 담아내는 카메라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카메라는 그 유리의 반사 없이 화면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레스, 거울이 없는 그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없는 카메라가 그 거울 부분하고 그거 관련된 부품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DSLR, 뭐 망원 렌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미러리스가 나오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러리스가 가벼워서 좋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 DSLR 카메라 막 앞에 렌즈 달고 그러면 너무 무거웠는데 지금은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도 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진도 이제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요즘은 다 오토 기능이 있으니까 갖다 놓고 그냥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는데, 또 분위기에 맞게, 그 화면에 맞게 더 잘 찍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분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 사용법이나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라는 어떤 문학 형태가 있고요. 뭐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이제 시가 있는 거죠. 시가 가장 상위에 있으면서도 시에 의해서 이제 여러 문학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시 여러분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가 너무 어렵다. 현대 시가 너무 어려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또 저도 이제 시를 공부하고 등단하고 뭐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길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시를 접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학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시가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또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많은 그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화라든가 액자라든가 아니면 뭐 현수막에 시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뭐 전등에 뭐 시를 써서 만든다든가, 뭐 부채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의 시랑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가을이면 또 계절별로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한국 예총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전시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대면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작품을 접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작품 속에 있는 시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태가 시가 아무래도 이제 시인 혼자서 시를 쓰고 시인 혼자서 뭐 잔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라는 것이 시인이 시를 쓰지만 그 시가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 독자의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시를 이제 많이 접하고 많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디카시입니다. 이 디카시는 누구나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초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나 폰을 이용해서 아주 멋있는 사진, 순간적인 포착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현대시처럼 어렵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 그래서 디카시는 5줄로 되어 있습니다. 5줄 이내로 쓰는 시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시마라는 잡지를, 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시마에도 디카시 부분에 대한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 이제 원고를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6줄을 보내셨어요. 자, 애매합니다. 보통 디카시가 이제 5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줄을 정리해서 5줄로 맞추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디카시가 지금 이제 신춘문예에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지방지이긴 하지만 또 이제 메인 중앙지에서도 디카시를 이제 신춘문예로 그 부분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문학지에서도 디카시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디카시 전문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심화 같은 저의 잡지에서도 디카시 이제 한 코너로 해서 작품을 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카시를 이제 보는 관점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많은 디카시 응모 작품을 보고, 뭐, 잘된 작품, 또 그렇지 않은 작품,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요. 초기에 이제 디카시 작품들을 보면, 사진은 그렇게 뭐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 폰으로 찍으니까. 자기는 폰으로 찍으니까 또 내 폰이 최신 폰이 아니면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았겠죠.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가 주가 돼가지고 보통 시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추세를 보면 일반인들도 이제 디카시를 많이 찍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로 사진 동호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좋아하시던 분들,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이제 또 디카시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사진의 그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렇게 작품을 응모하는 걸 받아서 보면 이거는 폰으로 찍은 건지 이거는 카메라 DSLR 카메라로 찍은 건지 구분이 확 가거든요. 근데 너무 작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아마추어 작가들 혹은 이제 프로 작가들이 찍는 그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폰으로만 찍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제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사진보다도 시가 주가 되지만 또 시에 의해서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되지만 사진 품질로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폰이 아닌 DSLR 카메라로 작품을 찍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사진이 더 중요하냐, 시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디카시라는 거는 시가 주가 돼야 되겠죠. 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 또 나는 뭐 DSLR 카메라가 없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요. 폰으로만 찍어도 충분히 사진이 잘 나오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기 귀찮은 학생들은 그냥 오늘 내가 뭐 했는지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 점심에 일어나서 뭐 했다. 저녁에 뭐 했다. 그리고 끝. 근데 이거는 그냥 글이죠. 글자. 문장만 적어놓는 거죠. 거기에는 그 글 쓴 사람이 아무 느낌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건 뭐냐면 그날에 내가 했던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내가 겪었던 어떤 느낌들, 감정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뭐 햇살이 너무 밝게 빛나서 봄이 참 좋았다. 이런 뭐 느낌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일기로서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꽃이 피었어요. 꽃이 이쁘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문장이지 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노란 꽃을 보니까 뭐 누나가 생각이 난다든가 노란 꽃을 보니까 뭐 손녀 같다든가 이런 이제 그 꽃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거를 묘사했을 때 진술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문학적인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시 같은 것도 어떤 분들 이제 작품을 응모한 거 보면 그냥 노란 꽃이 피었다. 뭐 그 끝이에요. 그냥 뭐 꽃이니까 이뻤겠죠. 노란 꽃이 피었다. 꽃이 이뻤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초월적으로 쓰셨던가 아니면 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장하고 문학적인 작품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
옛날 중세 이전에는요,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었어요. 수사학. 그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수사학이 아니고요. 수사학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여러분 그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언어 기법이 수사학이에요. 예.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이런 수사학이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참여록을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참여록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 내가 수사학에 빠져서 공부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사학이 뭐지? 뭐 경찰이 되려고 수사하는 걸 공부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언변술이 되는 거, 언변술. 쉽게 얘기하면 웅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웅변을 듣게 되면 나는 A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웅변하는 사람이 A가 맞다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면 듣고 있으면 진짜 A가 맞네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선거 같은 거를 해도 그렇게 웅변식으로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웅변을 들을 기회도 많았고 연설을 들을 때 기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웅변하는 거, 남을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그래서 수사학을 좀 더 사전적인 걸 좀 더 살펴보면 문장을 장식하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세 이전에는 이런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도 사실로 막 꾸며가지고 남을 설득시키는. 그래서 그때는 이 수사학이 최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이 아닌 것도 이 사람은 사실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사기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으로 내가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오랜 젊은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수사학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면 안 되는 학문 막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사학을 이제 천대하게 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중세 시대에는 수사학을 이제 배우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되냐면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문학의 어떤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거꾸로 수사학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더 접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수사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사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수사법은 비유와 상징과 강조, 변화, 뭐 기타 이렇게 이제 5가지 범주가 있어요. 이게 또 파고들면 문학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그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윤희는 딱 쓰는 거 비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유. 상징이나 강조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상징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징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나중에 강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보면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저랑은 비유에 관한 것을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 이게 비유입니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혹은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은 어디 보면 많이 나와 있냐면요. 성경 구절에 보면 이제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천국의 비유라든가 뭐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한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른 비유를 바꿔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이게 비유라는 거죠.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천국의 비유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럼 뭐 이제 천국도 모르는데 일반 그 백성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표현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낙타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늘귀는 뭐냐? 바늘귀는 여러분 그 바늘에 있는 그 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바늘귀는 거기 그쪽 동네에 가면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사람이 수그리고 이렇게 간신히 들어갈 만한 아주 그 좁은 문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치 바늘귀 같다고 해서 그 문 이름이 바늘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하려면 수그리고 이렇게 막 기어가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낙타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도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 낙타와 바늘기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라는 것은 문학에서 그런 비유는 뭐냐? 화자가 어떤 거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어떤 방법이에요. 예,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면 감흥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문장 대신에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대상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다. 그러면 원관념은 뭐고 보조관념은 뭐냐? 원관념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원래의 그 대상. 예를 들어서 달이다라고 하면 달. 내가 지금 달 얘기를 하고 싶어, 달. 그럼 이 달이 원관념이에요. 근데 이 달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시 속의 화자는 이 달이 아주 둥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둥근 달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쟁반이라는 것은 지금 없어요. 없지만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쟁반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쟁반이 보조관념. 그러면 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달이 동그랗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쟁반을 갖고 온 거죠. 만약에 달이 환하다라는 이미지를 내가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쟁반을 갖고 오면 안 되겠죠. 쟁반같이 둥근 달 하면 듣는 사람은 달이 둥근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달이 밝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전등같이 환한 달, 뭐 전등 같은 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원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대상인데 그 대상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알맞는 다른 대상, 보조관념을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비유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또 한 가지 구름 같은 솜사탕. 내가 솜사탕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솜사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특징도 있고 뽀송뽀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게 몽실몽실한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걸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구름 같은 솜사탕 하면 이 화자가 시 속에서 시를 지금 쓰는 그 화자가 솜사탕이 구름처럼 폭신폭신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읽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서정시와 이제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시 하는데 어디까지가 현대시고 또 우리가 알던 서정시는 또 뭐가 서정시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서정시는 그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를 이제 서정시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자연이나 이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표현한 시를 서정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현대시는 뭐냐?
현대시는 그 역사적으로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눠서 현대에 쓴 시를 뭐 현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그런 시대 구분에 맞춰서 그냥 현대시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현대시는 뭐냐,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물이나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하고 거기에 또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시의 형태가 현대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쳐놨잖아요. 이 가로로 쳐놓은 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수업으로 나가고 나중에 또 뭐 유튜브로도 나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뭐 그래서 서정시는 보통 그 직위법을 많이 쓰고요. 직위법이 이제 주가 되고 현대시는 그 상상적인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에 뭔가 상상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표현이 이제 바뀌는 거죠. 기발한 표현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은유법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유법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유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유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랑 많이 하겠습니다.